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입니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오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거센 호화를 맞아왔습니다.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이후 사법부 내에서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표해온 사법부가 향후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재판 소원제법을 놓고 24시간 가까이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범여권의 표결로 강제 종결되고 법안까지 처리할 텐데요. 이어서 사법 3법의 마지막 관문,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됩니다. 국회를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재판 소원제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네, 그렇습니다. 재판 소원제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찬반 토론 24시간이 되는 잠시 뒤 오후 6시 반 이후에는 민주당 주도로 강제 종결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재판 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도 기본권 침해 등 일부 요건에 해당하면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아닌 만큼 대법원과 수직이 아닌 병렬 관계라서 재판 소원을 하는 건 사심제로 위헌이라고 주장했고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법안으로는 헌재가 재판 과정에 헌법상 기본권이 지켜졌는지를 따지는 일일 만큼 사심제라 부르는 건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3법의 마지막 법안인데요. 본회의장 바깥에서는 오늘도 이 사법 3법의 정당성을 둘러싼 여야 여론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불신 사태 출발은 사법부 스스로 제공한 거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직접 거취 요구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책임을 느낀다며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처장직이 아닌 대법관을 사퇴하라며 보여주기식 사퇴 이벤트를 그만두라고 직격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개정도 하지 않고 법률 개정만으로 3심제를 4심제로 바꾸려 한다는 점을 언급한 뒤 독재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혐의 재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주심 대법관인 만큼 법 왜곡죄 대상이 될 거라며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현실이 참담하다고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이 국민의힘을 겨냥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단 입당이 벌어진 시기로 의심되는 건 지난 2021년 20대 대선 경선과 재작년 22대 총선 경선입니다. 합수본은 당시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진행된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확산 진원지로 지목된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2차례 기각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는데 이후 신천지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신천지 측은 어떠한 정당에도 당원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국민의힘 당사와 함께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합수본은 당원 명단을 확보한 뒤 교인 집단 가입 명단으로 의심되는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 혐의를 입증할 방침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TK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국회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경 합수본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급히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다급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사법학의 3법 강행을 물타기하기 위한 무리수라면서 제1야당 표적수사라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당 몫의 방미통일 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법 왜곡죄 등을 단독 처리한 걸 엮어 독재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독재를 말하느냐,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방미통일위원 추천안 부결을 놓고도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대구 경북 통합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응수한 상태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97%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그러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류환홍 기자, 미국이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구글이 1대 5천 고정밀 지도에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영토 항공 위성 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 처리가 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반출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도 신속히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보안 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의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 회수하게 했습니다. 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을 거부했었는데 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에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구글은 크리스 터너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참, 즉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학계에선 즉각 우려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서 10km 이상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하얀 외투로 상반신과 얼굴을 똘똘 감쌌습니다. 휠체어까지 탄 피의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위반 투약한 거 맞나요?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아래 강변북로를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덮쳤고 A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시내를 1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더 아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겁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이번 약물 운전 사고에서 주목되는 점은 추락한 차량 안팎에서 프로포폴 등 다량의 약물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프로포폴은 개인이 소지하거나 직접 투약하는 게 금지돼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구했는지 또 공범은 없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승훈 기자입니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한 포르쉐 차량에서는 다량의 프로포폴병과 주사기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사고 다음 날에도 미처 치우지 못한 약병과 일회용 주사기들이 주변에 뒹굴 정도였는데 일부엔 프로포폴로 추정되는 약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포폴은 수명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로 현행법상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만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투약 역시 병원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외부 반출은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A씨 같은 일반인은 소지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 사용을 했을 때, 취급을 했을 때 바로바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누구한테 얼마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오남용할 경우 중독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2주에서 4주에 한 번 정도 이제 시술하라.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 의학적 필요 없이 투여를 할 경우에 거기에 위헌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A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한 건 물론 직접 투약한 건 아닌지도 의심되는 상황. 또 다량의 프로포폴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왜 차에 보관하고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경찰은 A씨의 프로포폴 입수 경로와 함께 투약한 공범은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정치헌금 수수 등의 혐의로 어제 고강도 조사를 받은 김병기 의원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취재진 앞에 선 김 의원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짧은 입장을 전했는데 이후에 장시간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영수 기자. 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입니다. 네, 김병기 의원에 대한 조사 아직도 진행 중인 거죠? 네, 정치헌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쯤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8시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틀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의원은 오늘 오전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는데 추후 입장 발표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어떤 점에 대해서? 네, 오늘은 김 의원 본인과 아내 관련 의혹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조사에 14시간이 걸렸고 오늘도 조사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틀 동안 모두 조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김병기 의원은 어떤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네, 김 의원은 어제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 의혹과 빗썸 취업 청탁 의혹 위주로 조사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 진술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조사 과정에 반영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13가지에 달하는데 우선 지난 2020년 전직 동작구 의원 2명에게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에 아내의 업무 추진비 유용 사건 관련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했다거나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최근 구속심사 일정이 잡힌 강선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 원을 받은 걸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2달 넘게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의원에 대한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오늘 부동산 매물로 내놨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년 실거래가와 현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물로 나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성과를 낸 실무 과장을 곧바로 국장으로 승진시키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산업부는 한미 조선협력인 마스카 프로젝트를 기획한 김희중 조선해양플랜트 과장을 제조산업정책관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김 과장은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을 거치지 않고 국장급 고위공무원단으로 직행하게 됐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코스피가 7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내린 6,197로 출발해 외국인의 6조 8천억 원 순매도 속에 1% 내린 6,2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7%, SK하이닉스는 3.5% 하락했지만 새만금의 혁신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알린 현대차는 10.7% 급등했습니다. 국민연금이 금융투자로 지난해 231조 원 넘는 사상 최고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역대급 불장인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에 달해서 전체 기금 수익률을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2년 연속 120조 원을 웃도는 투자 수익을 낸 국민연금이 다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래 처음으로 지난 한 해 수익금이 200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수익은 무려 231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지난해 연금 지급액 49조 7천억 원의 4.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 원으로 1년 만에 245조 원이 불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수익만 969조 원을 넘어 올해 1,000조 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도 18.8%로 2024년보다 3.8%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였던 국내 주식 수익률이 82.4%로 유례 없는 반전을 이뤘습니다. AI와 반도체 중심의 기술주 강세와 시장 친화적 정부 정책이 쌍끌이한 결과입니다. 해외 주식 수익률도 19.7%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습니다. 국내외 채권과 대체 투자 등 모든 자산에서 수익이나 누적 수익률 역시 8%를 넘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일본, 미국 등 해외 연기금에 견주어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뒀다는 게 국민연금공단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좀 더 늦춰지게 됐지만 화려한 결실에 취해 연금 개혁 논의를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경계심도 함께 나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복당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비전을 볼 때 27년 동안 당을 지킨 우 전 수석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첫 타자로 강원지사를 발표해 우 전 수석을 띄우는 동시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구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김진태 지사를 윤석열 키즈라고 콕 찍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결정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30년을 함께 해온 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건 기쁨이자 더 큰 책임이라며 복당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당규상 탈당 전력이 있으면 경선 때 25%의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을 받아 복당한 형식을 취하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지역구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재선 도전이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이란 불이익을 안게 된 겁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오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친서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상호와 송영길,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들이 당 중심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선거 전략과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인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과거 선거 과정에서 자신을 후원해준 업체들과 대규모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NS에 정 구청장이 지난 2014년과 2018년, 2022년 쓰레기 처리 업체로부터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았는데 공교롭게 이들이 총 357억 원대 사업을 수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소수의 특정 업체가 카르텔을 형성해서 구청 사업을 독점하는 전형적인 짬짬이라면서 세금이 아까운 성동을 만든 주범이 무슨 수로 세금이 아깝지 않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원호 구청장은 상관관계조차 없는 사실을 인과관계로 둔갑시키는 저질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허위 선동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이 거론한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한 곳이고 자신의 임기 때 공개 경쟁 입찰을 거쳤지만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관위 관리 아래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김 의원이 대가성 계약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상관없는 내용을 끌어다 붙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며 6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대구를 찾아서 표심을 구해야 했는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내홍에 늪에 빠진 사이에 대구 민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구 일정을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 민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의 환호, 반대 세력의 배신자 구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윤어게인 당권파와 분리돼야 하고 그 출발은 대구여야 한다고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구 등 2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나서서 정면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일부 당권파 으름장에도 대거 동행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 한 명을 거론 TK 통합의 찬반을 명확히 밝히라 압박하며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역 현안 예산 지원도 약속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고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보수 민심이 출렁이는 사이 민주당이 대구행을 선택한 건 단순한 의연이 아닌 정면 승부도 노려보겠다는 적극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당 안팎에서 전방위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특검은 고령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1심의 법리 판단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1심 판결이 선고되자 내란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5일 항소 기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이후 특검은 6장 분량의 참고 자료를 배포하며 원심 판결에 불복한 취지를 보다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우발적으로 이뤄진 조치가 아니라 지난 2023년 10월 이전부터 사전에 기획해온 정황이 충분히 입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원상 회복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려 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으로 꼽혔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작성 시기 등 증거에 대한 1심 판단도 문제 삼았습니다. 계엄 준비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수첩의 증거 가치 등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사실상 향후 항소심에서 본격적인 법리 다툼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고령을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으로 감경한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역시 재판부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탓에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주수입니다. 해병대는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최상병과 관련해서 준장 2명과 2급 군무원 1명을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건 당시 수사 외압 의혹을 재수사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비위 행위자 인사조치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해병대는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설특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엄 검사와 김 검사는 쿠팡과의 유착은 없었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들여다보는 상설특검이 당시 사건을 맡았던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전 지휘부를 기소했습니다. 엄희준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이 수사에 나선 뒤 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긴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쿠팡 물류유통 자회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이 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형사 3부장 검사가 기소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의 외압으로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겁니다. 특검은 또 엄희준 검사에게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엄 검사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의혹을 폭로한 문 검사 역시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지만 특검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 겁니다. 재판이 넘겨진 부천지청 전 지휘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가 쿠팡과 유착된 증거가 단 하나라도 나왔습니까? 쿠팡과 유착되지 않고 법리 판단을 한 것이 어떻게 죄가 된단 말입니까? 김 검사는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한 채 이미 답을 정해놓은 대로 기소 처분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쿠팡 물류유통자회사 전현직 대표를 모두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에서 특검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했는지 그리고 지휘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증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이매진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전북 새만금 지역에 9조 원을 투자해 로봇과 AI, 에너지를 아우르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새만금 112만 제곱미터 부지에 2029년까지 AI 데이터 센터와 수소 태양광 시설, 로봇 클러스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해 발표한 125조 규모의 국내 중장기 투자 계획의 핵심으로 현대차는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7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16조 원의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 첨단 산업 시설을 만들기로 한 현대차그룹에 더 큰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역 진출도 독려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현대차그룹과 정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 협약식.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북으로 내려와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렵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지역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호응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9조 원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축구장 157개에 달하는 11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현대차 측 분석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으로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격려한 건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남성 2명이 숨진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는 지난해 12월 이전에도 유사한 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피의자 소유로 보이는 휴대전화로 함께 있던 남성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표정우 기자, 피의자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번호로 지난해 10월에도 119 신고가 접수됐다고요? 네,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김 씨의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로 소방당국에 구급 신고가 접수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가 직접 신고한 걸로 알려진 지난 수유동 노래방 사건 당시와 같은 전화번호로 접수된 신고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확보한 119 신고 녹취록을 보면 전화를 받은 소방대원이 누가 다친 것이냐고 묻자 김 씨 추정 인물은 다친 건 아니라고 답하며 같이 음식점에 온 남성이 화이트 와인을 마시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김 씨는 교제 중이었던 걸로 알려진 남성에게 약물을 섞은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이 김 씨의 최초 범행으로 보고 있었는데 이보다 2달 앞선 지난해 10월에도 유사한 범행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김 씨가 3명에게만 약물을 줬다는 경찰 진술의 신뢰성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10월에 쓰러졌다는 남성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대 남성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실 확보한 당시 소방 구급 활동 일지엔 남성이 통증 자극에는 반응하지만
의식이 저하된 상태라고 담겨 있습니다. 또 동공이 바늘처럼 작아지는 동공 축동이 관찰되며 남성의 말투가 어눌하다는 점이 기록돼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이에 대해 남성이 의식은 없고 통증에는 반응하며 동공이 줄어드는 증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약물을 과다 복용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2월 사건에서도 피해 남성이 김 씨가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신 뒤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또 다른 추가 범행 정황에 대해서 내사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 씨는 2명의 남성을 숨지게 하고 한 명이 의식을 잃게 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김 씨가 지난달 24일 또 다른 30대 남성에게도 약이 든 음료를 건넨 정황을 포착해 입건 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남성은 김 씨가 준 숙취해소제를 마신 뒤 한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119 구조대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이야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더해 만약 추가로 확인된 신고 내역까지 김 씨가 연관된 걸로 확인이 된다면 김 씨에게 피해를 입은 남성은 최소 5명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피의자에 대한 신상 공개 심의위도 열릴 예정이죠. 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오늘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규정된 3가지 요건을 판단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유족 측은 이에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표정호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빼돌린 인물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측근인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유명 배우의 이름을 내세워서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를 저질러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코인 유출 혐의로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사실을 4년이 지나서야 파악한 경찰은 뒤늦게 추적에 나서 최근 피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당초 내부 소행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YTN 취재 결과 이들은 유명 배우를 내세운 300억 원대 가상화폐 사기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퀸비코인 대표와 실제 운영자 이모 씨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 씨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공천헌금 의혹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이들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건진법사 게이트가 시작됐는데 당시 검찰이 실제 운영자 이 씨의 휴대전화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이후 전 씨 집에서 한국은행 관봉권 5천만 원이 발견됐고 통일교회 김건희 씨에 대한 그라프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청탁 의혹 수사와 기소로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전 씨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를 소개하고 공천헌금을 주고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 씨 등 2사람은 2021년 강남서가 수사하던 가상화폐 해킹 사건의 피해 당사자로 이후 경찰이 제3자로부터 비트코인을 임의 제출받자 이를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USB 형태의 전자지갑에 보관됐는데 강남서는 보안성 높은 경찰 전자지갑이 아닌 이 씨와 대표가 제공한 전자지갑을 사용했고 이를 악용한 이들은 복구 코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대표는 경영난 때문에 범행했고 훔친 코인은 모두 현금화에 써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언론은 비트코인을 해커가 유출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피의자가 수사망을 피하려 허위 제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2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서 직권 면직된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사고 직후 당시에 1km가량 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피해자 2명한테 진단서와 진술서를 받아 김 전 청장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주 중에 김 전 청장을 소환할 방침인 경찰은 김 전 청장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맡긴 금 장신구와 구매 대금 등을 챙겨서 잠적했던 금은방 업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40대 금은방 업자는 지난 10일 오후 6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 작업을 위해 맡긴 금 제품과 금괴를 주문하며 보낸 현금을 챙겨 잠적한 혐의가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피해 금액이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직 매니저로부터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된 가수 MC몽 신동현 씨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신 씨가 향전증성 의약품인 졸피뎀을 전직 매니저 이름으로 처방받은 의혹이 있다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우리 정부 북핵 수석 대표가 미 국무부 고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의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장 구체적인 실무 접촉이나 대화 준비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본부장 취임 뒤 처음 미국을 방문한 정현두 외교부 전략본부장은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 등 미 국무부 인사들과 두루 만났습니다. 미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끄는 인사들을 만난 정 본부장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에서도 북한과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입장이라는 점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에 조속한 성사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화가 성사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현재 북미 간 실무 접촉 같은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무엇을 해야 된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 방중 계기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메시지가 우리의 예측 범위 내에 있었던 만큼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 조기 성사를 계속 지원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최근 주한미군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미중 군용기 대치 등에 대해 미국 측이 별도의 문제 제기나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간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한미가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되는 상반기 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 기간 실제 병력이 움직이는 야외 기동훈련을 22건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참과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같이 합의했다고 설명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합참은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연중 분산 시행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이란 핵 문제를 두고 3차 핵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채 다음 주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영구적 중단과 주요 핵시설 해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양측의 입장차가 큽니다. 런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오만의 중재로 간접회담 형식으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협상은 예상보다 길어졌습니다. 양측은 오전부터 3시간 넘게 회담한 뒤 각국 정부와 협의하기 위해 한 차례 정회했습니다. 이후 오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ها. 회담을 중재한 바드르 알 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양측 대표단은 각자 내부 협의를 거쳐 다음 주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감독하에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사일 관련 내용은 빠졌고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우라늄 비축량 이전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영구적인 중단을 원하고 일몰 조항이 포함돼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측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주요 핵시설 3곳을 해체할 것과 남아있는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his is an extremely complicated subject. And if they make progress on the nuclear front, then they would have to find maybe other formats or additional solutions for non-nuclear disagreements. 협상 당일 미 재무부는 이란과 연계된 외국 테러 조직에 자금을 조달한 스위스 은행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군사적 충돌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의 부담이 큰 만큼 일단 대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 주 협상까지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유해진, 박지훈 주연의 사극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몰이가 계속되면서 이번 주말 7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왕과 사는 남자는 평일인 어제도 20만 관객을 동원해서 누적 관객 수 673만 명을 기록 중입니다. 당분간 경쟁작으로 볼만한 신작 개봉이 없는 데다가 3.1절 대체 휴일까지 끼어 있어서 흥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세계 팝 시장에서 확고한 위상을 다진 블랙핑크가 K-팝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업계 최초로 국립중앙박물관과 컴백 행사를 열며 K-팝 간판 그룹으로서 또 하나의 궤적을 새겼습니다. 송지인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K-팝 그룹 블랙핑크가 3년 5개월 만에 완전체 음반을 발매했습니다. 지나온 최고의 순간들과 가장 빛나는 현재를 담았다는 신보 소개와 함께 타이틀곡 고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 압도적 규모와 폭발적 에너지로 단숨에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블랙핑크는 그룹 활동 공백기에도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K-팝 최초의 기록들을 쌓으며 세계 팝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알렸습니다. 그런 만큼 완전체 컴백 풍경도 상징적이었습니다. K-컬처의 상징이 된 국립중앙박물관과 업계 최초로 손을 맞잡고 열흘 동안 대규모 컴백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박물관 1층에 마련된 청음실에는 첫날부터 블랙핑크 신곡을 들으려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Yes, I was dancing there. I feel like I'm just alone in my room. The music, I think it's something really unique. 여기에 국보 금동 방가사유상 등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유물 8점은 멤버들의 목소리로 해설이 제공됩니다. 단정한 이목구비와 고요한 분위기가 이 보살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멤버 제니가 뮤직비디오 의상으로 활용했던 이 유물 역시 QR코드를 통해 지수의 목소리로 역사적 배경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은 가수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나라 문화유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멋진지를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밤 블랙핑크 색인 분홍빛으로 물드는 국립중앙박물관 외경은 이번 협업의 백미입니다. 컴백 전부터 음악 전문 외신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은 블랙핑크가 어떤 신기록을 써내려갈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입니다. 3.1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포근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우선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2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 더 쌀쌀해지겠지만 한낮에는 서울 17도, 광주 17도, 대구 1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영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무척 메마르겠고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 밤사이 영동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후 3.1절에는 대체로 하늘만 흐리겠지만 연휴 마지막 날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국회는 잠시 뒤 범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하고 재판 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본회의 표결에 붙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사심제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법안은 무난하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에 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박영재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임명된 지 한 달 반 만에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오전,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거센 호화를 맞아왔습니다. 국회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긴급 소집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이후 사법부 내에서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표해온 사법부가 향후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박영재 법원 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SNS에 사법 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용 의원도 SNS에 박 처장은 처장직이 아니라 대법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처장을 앞세우지 말고 본인이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헌금 등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받는 김병기 의원이 이틀째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은 1차 조사에서 주로 차남 관련 의혹을 캐물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김 의원 본인과 부인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은 14시간 넘는 첫 소환 조사가 끝난 뒤 10시간 만에 다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끝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그런 자리를 갖다가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좀 어떤 점에? 경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는 김 의원 차남 관련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차남을 숭실대에 부정하게 편입시켰는지 빗썸에 취업을 청탁했는지 캐물었습니다. 경찰은 특히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는데 국회의원의 업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따지는 데 주력했습니다. 김 의원은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경쟁사인 두나무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가 저는 뭐니 해도 특정 거래소의 독과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틀째 조사에서 경찰은 본격적으로 김 의원 본인과 배우자에 관한 의혹에 집중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 동작구 의원들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았다가 수개월 뒤 돌려줬다는 의혹부터 쿠팡 5천 의혹, 대한항공 특혜 의혹 등을 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아내 이모 씨는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경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두 차례 조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13가지 의혹 모두를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충분하지 않으면 김 의원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달 넘게 사전 준비를 해온 경찰이 김 의원의 혐의를 모두 입증할지 이후 신병 확보에도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와 당원 명단을 관리하는 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신천지는 지난 2022년 대선 전부터 2024년 총선까지 국민의힘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사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은 독재 정권의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법 왜곡죄와 TK 통합법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충돌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에는 극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검경 합수본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버스터에 집중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들을 급히 당사로 소집했습니다. 율사 출신 의원들과 변호인단이 압수수색 영장 정당성을 조목조목 따지며 다급하게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제부터 검토 작업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은 사법학의 3법 강행을 물타기하기 위한 무리수라면서 제1야당 표적 수사라고 여론전도 펼쳤습니다. 특검과 검찰이라는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재입니다. 자당 몫의 방미통일 위원 추천안이 부결된 것과 법 왜곡죄 등을 단독 처리한 걸 엮어 독재로 규정하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무슨 독재를 말하느냐, 억지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사과조차 할 수 없는 갈팡질팡한 당내 사정,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방미통일위원 추천안 부결을 놓고도 본인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놓고 남 탓을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암초에 부딪힌 대구 경북 통합법을 놓고도 국민의힘은 원포인트 법사위를 열어 처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부터 취소하라고 응수한 상태입니다. 현안마다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국회의 마비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 SUV를 몰다 사고를 낸 30대 여성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물에 취해 10km 이상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마터면 더 큰 인명피해가 날 뻔했습니다. 조경원 기자입니다. 하얀 외투로 상반신과 얼굴을 똘똘 감쌌습니다. 휠체어까지 탄 피의자는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자신의 SUV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입니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겁니다. 고개를 숙인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와 약물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위반 투약한 거 맞나요? A씨는 지난 25일 저녁 8시 40분쯤 약에 취한 상태로 포르쉐 SUV를 운전하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난간을 뚫고 추락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추락한 차량은 아래 강변북로를 다니던 벤츠 승용차를 덮쳤고 A씨와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파편에 맞은 다른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약에 취한 상태로 서울 시내를 10km 이상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마터면 더 아찔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던 겁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프로포폴을 투약한 채 운전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현장에서 확보한 약물의 성분을 분석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 2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가 있는 20대 여성과 관련해 검찰이 신상공개 심의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해온 두 번째 사망자 유가족 측은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은 20대 여성 피의자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심의위원회는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규정된 3가지 요건을 판단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먼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핍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또 국민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지도 따집니다. 피해자나 피해자 유족의 의사도 중요 고려사항입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남성의 경우 유가족 반대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두 번째 사망자의 유가족이 신상 공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환영한다면서 반드시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가해자에 대한 신상 정보가 속히 공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개최 시기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성과 없이 종료되며 코스피가 7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7% 내린 6,197로 출발해서 외국인의 6조 8천억 원 순매도 속에 1% 내린 6,244로 장을 마쳤습니다. 삼성전자는 0.7%, SK하이닉스는 3.5% 하락했지만 새만금에 로봇과 AI 등을 아우르는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한다는 소식을 알린 현대차는 10.7% 급등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 새만금에 9조 원을 들여서 첨단 산업시설을 만들기로 한 현대차 그룹에 더 큰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길 바란다며 다른 기업들의 지역 진출도 독려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수십 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 사업의 전환점으로 주목받는 현대차 그룹과 정부,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 협약식. 지역 균형 발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내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북으로 내려와 힘을 실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혁신 역량 그리고 풍부한 자원이 합쳐진다면 새만금은 최적의 시너지를 발휘하는 기회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가장 큰 장애 요소인 수도권 집중을 극복하려면 지역에서 먹고 살 길이 생겨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어렵지만 과감한 결단을 내리면 정부는 더 과감한 지원으로 화답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번 투자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되고 나아가 기업과 지역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규제와 행정 지원의 문턱을 파격적으로 낮춰서 지역과 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끌겠다는 건데 현대차 그룹도 호응했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9조 원을 새만금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되는 차세대 산업 패러다임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대전환의 중추적 거점이 될 것입니다. 축구장 157개에 달하는 112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부품 클러스터,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을 짓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16조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7만여 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는 게 현대차 측 분석입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 지역 산업단지의 정주 여건과 광역교통체계 개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등으로 원활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에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하며 격려한 건 다른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하고 있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구글 맵스,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 항공 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 대해서도 군사, 보안시설 가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정부의 고정밀 지도 반출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학계가 공간정보 산업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대한공간정보학회, 한국측량학회, 한국지리정보학회,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회는 오늘 정부의 발표 직후에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공간정보 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등 국가 핵심 인프라 산업의 기반 데이터인 만큼 투자 확대와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처음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반영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7% 급감하면서 실적이 악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육성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영어로 고객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First, I want to apologize again for the concern and inconvenience this has caused.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말 서면으로 미흡했던 초기 대응을 사과한 적은 있지만 직접 육성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의장은 고객이 쿠팡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Our customers are the only reason we exist, and earning their trust is something we strive to do every single day. 이 같은 공개 사과 배경에는 악화된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4분기 쿠팡 매출은 약 12조 8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1%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약 115억 원으로 97%나 급감했습니다. 단기 순손익도 2,600만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다만 연간 기준으로 보면 쿠팡 실적은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매출은 약 49조 원으로 14%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도 6,790억 원으로 3년 연속 6천억 원대를 지켰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4분기 매출 성장률과 활성 고객 수, 와우 멤버십, 그리고 12월 이후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근 실적에서는 성장률 영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쿠팡 개인정보 유출 여파가 여전히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라 극적인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국민들이다 보니까는 이 영어로 좀 사과하기보다는 진정성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와서 사과를 하거나 아니면 한국어 영상으로 좀 더 진실감 있게 사과를 한다고 하면은 김범석 의장이 육성 공개 사과라는 이례적인 행보에 나섰지만 국면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쿠팡의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이 엄희준 당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을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전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은 지난해 엄 전 지청장이 쿠팡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의 퇴직금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데 강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김동희 검사는 특검이 증거와 법리를 무시하고 답정 기소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검사는 이미 쿠팡을 기소한 특검이 자신들과 다른 결정을 범죄로 단정했다며 정작 직권남용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밝히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차장검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록을 직접 검토하고 판례와 법리를 분석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후보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도 3년 만에 복당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도지사 후보로 단수 공천했습니다.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비전을 볼 때 27년 동안 당을 지킨 우 전 수석이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을 지탱해온 우상호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 첫 타자로 강원지사를 발표해 우전수석을 띄우는 동시에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강원 민심에 하루라도 빨리 구애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김진태 지사를 윤석열 키즈라고 콕 찍어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강원도 출신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근 돈봉투 사건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복당도 결정했습니다. 약 3년 만에 복귀한 송 전 대표는 30년을 함께 해온 당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건 기쁨이자 더 큰 책임이라며 복당이라는 말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당헌 당규상 탈당 전력이 있으면 경선 때 25%의 감산 불이익을 받지만 송 전 대표는 당의 요청을 받아 복당한 형식을 취하면서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하게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대통령 지역구 상징성이 있는 인천 계양을 재보궐선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오영훈 제주지사는 재선 도전이 가시밭길이 됐습니다.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선 득표의 20% 감산이란 불이익을 안게 된 겁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오 지사를 겨냥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불거졌는데 민주당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치적 친소관계에 의해서 평가될 정도로 그렇게 허접한 평가 시스템이 아닙니다. 우상호와 송영길, 86 운동권 세대의 맏형들이 당 중심으로 몸을 풀기 시작하면서 민주당 선거 전략과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전에 이재명 대통령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주희 의원은 오늘 첫 회의를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나 국정조사 대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대장동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서겠다면서 6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도 대구를 찾아서 표심에 구애했는데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내홍에 늪에 빠진 사이에 대구 민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사흘째 대구 일정을 진행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보수 민심의 가늠자로 꼽히는 서문시장을 찾았습니다. 지지자의 환호, 반대 세력의 배신자 구호가 공존하는 가운데 골목골목을 누비며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윤어게인 당권파와 분리돼야 하고 그 출발은 대구여야 한다고 장동혁 지도부를 직격했습니다. 저를 제명까지 했겠습니까?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자는 노선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가지 맙시다. 이제는 정면으로 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대구 등 2월 재보궐선거 출마를 두고는 정치공학적인 얘기는 의미가 없다면서도 나서서 정면으로 난국을 타개하겠다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러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까? 그냥 눈만 멀뚱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보겠습니다. 친한계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징계를 청구하겠다는 일부 당권파 으름장에도 대거 동행하며 영향력을 과시했습니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도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TK 통합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용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한 명 한 명을 거론 TK 통합의 찬반을 명확히 밝히라 압박하며 무산되면 100% 국민의힘 책임이다. 바짝 날을 세웠습니다. 당 지지율 10% 진입으로 멘붕이 온 것은 알겠는데 양심은 좀 갖고 삽시다. 딴지 걸고 발목 잡고 반대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부터 하십시오. 지역 현안 예산 지원도 약속하며 여당 프리미엄을 부각하고 이젠 민주당에도 기회를 달라 호소했습니다.
보수 민심이 출렁이는 사이 민주당이 대구행을 선택한 건 단순한 의연이 아닌 정면 승부도 노려보겠다는 적극적인 선거 전략입니다. 당 안팎에서 전방위 위기가 몰아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는 묵묵부답 침묵을 지켰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경고가 국민의힘 내에서 거듭 제기됐습니다. 원외 강경 당권파인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 한동훈 전 대표를 따라 실무리를 하며 시시덕거리는 모습은 당원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배신이자 해당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동료들은 밤을 새워 필리버스터 사투를 벌이는데 제명된 인사를 따라 정치적 궤를 같이 하는 건 징계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소유한 분당 아파트를 부동산 거래 매물로 전격 등록했습니다. 청와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에 직접 보여주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지난 1998년부터 소유해오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부동산 매물로 전격 내놨습니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거라고 밝힌 당일에 자신의 집을 내놓은 겁니다. 구체적인 매매 가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년 실거래가나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게 등록했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퇴임 이후 돌아갈 거주 목적의 1주택 소유자였지만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국민께 보여준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때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의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닙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될 경우 임기 이후 집을 다시 사는 게 더 이익이지 않겠느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을 판 돈으로 상장 지수 펀드, ETF 투자를 비롯한 금융 투자를 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며 살고 있지도 않은 분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며 시세 차익을 노린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는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거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어제 법 왜곡죄법 통과에 이어서 오늘 국회에서는 재판 소원법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개혁 강행에 반대하면서 전격 사의를 밝혔는데요. 서정민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재판 소원법이 잠시 뒤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어떤 법안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사법부의 그런 심판을 받는다, 재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1심부터 해서 3심까지 그리고 3심까지 갔을 때는 거기서 재판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만약 이 법안이 통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3심 이후에도 이 판결의 그런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헌재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이 헌법 소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재판을 예외로 해두고 있는, 그래서 제외해두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번 개정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이 재판도 헌법재판소에서의 그런 헌법 소원에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어떠한 경우에 이 재판을 헌법 소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개정안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 재판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때, 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취지에 반하는, 그래서 위헌 위법한 재판이라고 판단이 될 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소원 청구가 들어왔을 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그런 이제 새로운 구조가 짜여지는 법안이 될 겁니다. 예, 이 법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위기고 헌재에서는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주장이 엇갈립니까? 일단 대법원에서는 헌법 규정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3심제로 봐야 되고, 만약 이런 헌법 소원이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사실상 이 4심제가 된다라는 문제를 크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헌법과는 맞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또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3심제를 명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이런 헌법 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자체가 4심제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역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를 심리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보호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법원은 4심제를 초래해서 재판 지연과 불복을 양산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지연이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조상에서 이제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떠한 재판들은 상당히 지연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인력적인 그런 구조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이 재판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헌법재판소의 또 업무가 상당히 좀 과중하게 몰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지금 뭐 헌법재판이든 혹은 헌법소원이든 혹은 뭐 위헌법률심판이든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뭐 수년씩 소요가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법원까지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불복을 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이제 헌법재판소의 업무 과중은 상당히 예상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법원에서는 재판 지연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뭐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예견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결국에는 재판 지연을 문제 삼을 것이냐, 혹은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추구하는 데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 재판이 조금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이다라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재판 지연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뭐 그것만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는 이른바 법 왜곡죄법 형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판검사 같은 사람들을 이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일단 처벌 대상은 이제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이라든가 혹은 검사 또는 뭐 수사관으로 이제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목적이 인정돼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하거나 혹은 권익을 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다음 요건들을 검토할 수가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도 이제 법 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증거와 관련해서 뭐 증거를 위조했다, 변조했다, 혹은 그러한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사용을 해서 기소를 했다라는 등의 행위가 있을 때 역시도 법 왜곡죄에 해당을 하게 되고, 그밖에 뭐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통해서 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형태, 이 경우에도 이 법 왜곡죄에 해당을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만약 법 왜곡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면 뭐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법 왜곡죄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기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면서 그 위헌성과 부작용을 지적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주장이고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뭐 실제 재판 사례들을 보면 앞서 있었던 그런 판례들을 상당히 따르고 존중하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선결적인 그런 판례들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국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종결 표결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들어보시죠. 간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노종면 의원, 백승하 의원, 이상식 의원, 조계원 의원, 신장식 의원, 정혜경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간표위원께서는 간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는 비켜주시죠.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불 안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위에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3법 중에 어제 첫 번째 법 왜곡죄법 형법 개정안이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이후에 두 번째 재판소원제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는데요. 이게 지금 24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는 절차에 지금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금 표결 중입니다. 프랭카드는 지우시죠.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는 차원에서 피켓 그리고 현수막을 들고 본회의장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은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강제로 종결됩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용 사법 파괴 악법이라면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4법의 일환이라면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 것처럼 보이려 하지만 실제로는 교묘하게 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뒤면은 이제 민주당이 표결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민주당은 법 왜곡죄법에 이어서 재판소원제법을 지금 표결로 잠시 뒤에 또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는 남은 대법관 증언안,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해서 내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국회 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이 시각 국회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은 이제 표결에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돌입을 했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항의하면서 이 표결에 그러니까 무제한 토론 종료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면은 이 표결이 종료가 되고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재판소원과 어제 통과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지금 재판소원과 관련해서 대법원과 헌재의 판단이 굉장히 극명히 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법조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뭐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좀 찬반 토론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대학교 입학을 해서 법학을 공부하면서 거의 20년이 지났는데 그 20년 동안 한 번도 이제 변하지도 않았고 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제도가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이 타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찬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법원이라든가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어느 한쪽이 틀렸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기 때문에 더욱 논의 등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4심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아닌가.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인 사법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헌법 규정과는 맞지 않게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4심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을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이전에 먼저 사실관계 등을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또 판단을 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네 번째의 그런 심급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재판에 의해서 피고인 혹은 원고나 피고 등의 국민의 그런 기본권 침해가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고의 보루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그렇게 된다면은 국민의 그런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인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도 그러니까 그런 순기능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쟁점들이 분명히 산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법조인들은 의견들이 상당히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왼쪽 화면으로는 국회 본회의장, 지금 국회 본회의장 실시간 모습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피켓을 들고 국회 본회의장 앞쪽에서 항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재판소원법 토론을 강제 종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범여권 의원들의 표결만으로도 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재판소원법에 대한 지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면은 헌재 그리고 대법원 그 사법 현장에서 일손이 늘어나고 바쁘고 힘들어지는 거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에 좀 장단점을 느낄 수 있을까? 국민 기본권에 대해서도 아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은 어떤 점들이 우리 피부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일단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이제 대법원 이후에도 한 번 더 그 재판에 대해서 검토를 받을 수 있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지금 쟁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금 체감을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형사 피고인들 같은 경우에 대법원까지 상고를 했을 때 유죄 판결을 확정을 받고 거기서 사실 지금 제도로는 더 이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데 만약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이러한 형사 판결이 나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일단 충분히 좀 가능하고 또 쉽습니다. 특히 이제 형사 절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국민의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의 그런 기본권 보장, 방어권 보장을 상당히 좀 집중해서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제 대법원까지 갔을 때도 불복하는 그런 피고인들은 상당수가 이제 헌법 재판을 통해서 헌법 소원을 통해서 다투어 보고자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점은 어떻게 보면 기본권을 조금 더 강화해서 보장을 해준다는 측면이 이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때로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지연 때문에 혹은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예컨대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그런 유죄가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한번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만약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가해자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 또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불이익함 혹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어느 쪽 일방에서는 상당한 단점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 있지 않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단점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회 상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3.1절 연휴의 첫날인 내일은 날이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네, 내일은 하늘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매우 좋겠습니다. 3.1절 당일엔 하늘이 점차 흐려지겠지만 날은 여전히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밤 사이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조금 오겠고 강원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예상되고요. 이땐 일시적으로 기온도 내려가겠습니다. 이번 연휴 초반에는 산을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날이 포근해지면 긴장도 풀리면서 등산용품을 챙기는 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력에 맞게 무리하지 않도록 하고 대부분의 사고가 산을 내려올 때 발생하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화재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도, 광주 3도, 부산 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17도, 대구는 14도로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 9도 등 비교적 기온이 낮겠습니다.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뉴스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